조용히 펼쳐지는 옛날 이야기 보따리. 야담한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야담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옛날 옛적 겨울 어느 마을, 강원도 삼봉연의 장터는 얼어붙은 땅만큼이나 삭막했다. 전년의 흉년이 이어지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숨보다 거친 숨소리가 먼저 새어나왔다. 장터 한쪽에는 노비를 사고 파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팔리는 이도 사는 이도 눈빛에 생기가 없었다. 이놈 얼마요? 10냥만 주시구려. 힘은 좋습니다. 힘이 좋아봤자 저 멍청한 눈빛 보소. 뭐 하나 제대로 시키겠소? 매서운 바람이 장터를 휘몰아쳤다. 그 바람 한쪽 끝에 유독 초라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칠복. 그가 스스로 지은 이름인지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는 키가 훤칠했으나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한쪽 눈 밑에 희미한 흉터가 있어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다. 저 놈은 전 주인 댁에서도 쫓겨난 놈이라오. 멍청해서 말기도 못 알아듣는다던데. 그래도 몸은 성하지 않소? 성하긴. 저놈 눈빛 좀 보시구려. 뭔가 이상하단 말이오. 사람들은 칠복을 보며 수군댔다. 칠복은 고개를 더 숙였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해가 중천에 떴다 기울 때까지 칠복을 거들떠보는 이는 없었다. 그때였다. 저놈, 얼마요? 쉰 목소리가 장터 끝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허리가 굽은 과부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봉씨 주모. 삼봉연 장터 입구에서 허름한 주막을 지키는 여인이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혼자 연명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가엾게 여기면서도 어딘가 경계했다. 주모마님, 저 바보놈을 데려가시려오? 값이 얼마냐 물었소. 허허, 글쎄요. 저 놈은 말기도 못 알아듣고 힘만 센 게 전부라. 봉씨는 품속에서 은전 5잎을 꺼내 내밀었다. 5냥이면 되겠소? 장터가 술렁였다. 5냥 쌀 한 말도 채 못 사는 돈이었다. 성한 노비 값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다. 마마님, 정말이십니까? 가져가시오. 대신 저 아이 내게 넘기시오. 은전을 받아든 노비상은 얼떨떨한 얼굴로 칠복의 팔을 끌어당겼다. 이놈아, 운 좋은 줄 알아라. 어서 주모 마님께 절 올려. 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봉씨와 칠복의 눈이 마주쳤다. 칠복의 눈빛은 바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슬프고 무언가를 간절히 숨기려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봉씨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고맙습니다, 마님. 칠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엔 어눌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또렷함을 봉씨는 놓치지 않았다. 장터 저 멀리 삼봉연과 나의 이방 조태수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5냥짜리 노비라. 조태수는 칠복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칠복은 봉씨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평생을 숨어 살아온 사람처럼. 그리고 봉씨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를 데려온 순간 평온했던 자신의 일상이 다시 한번 뒤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 어미, 만약 흉터 있는 사내가 장터에 나타나거든 부디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봉씨는 칠복의 눈 밑 흉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야 찾았구나.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킨 그 사람. 삼봉연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봉씨와 칠복의 운명은
이 차가운 장터에서 이미 실타래처럼 엮이기 시작했다. 칠복은 봉씨를 따라 비탈길을 올랐다. 주막은 장터에서 한식경 거리에 있었다. 눈 녹은 물이 길 곳곳에 고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차가운 진흙이 신발을 적셨다. 봉씨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칠복과 나란히 걸었다. 그것만으로도 칠복은 놀라웠다. 지금껏 그를 산 사람들은 모두 그를 짐승 다루듯 했다. 앞서 걸으며 채찍으로 등을 후려치거나 말 한마디 없이 밧줄로 묶어 끌고 가기 일쑤였다. 배고프지 않으냐? 봉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칠복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배에서 소리가 들린다. 칠복은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봉씨는 품속에서 찐 감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먹거라. 주막 가면 죽이라도 끓여줄 테니. 칠복은 감자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따뜻한 것을 손에 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는 한 입 베어 물었다. 감자는 달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봉씨는 칠복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칠복은 그만 흐느끼고 말았다. 주임마님, 울지 마라.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생긴 것이다. 봉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꼭 내 아들 같구나. 죽은 아들도 이렇게 눈물이 많았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억울할 때도 눈물부터 먼저 흘리던 아이였다. 비탈길을 다 오르자 작은 주막이 보였다. 기와는 낡았지만 처마는 단정했고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작은 봉오리들이 맺혀 있었다. 저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이제 내가 살 곳이기도 하고. 칠복은 주막을 바라보았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그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다. 들어가자꾸나. 봉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다. 주막 안은 깨끗했다. 비록 가구는 몇 개 없었지만 정갈하게 닦여 있었고 따뜻한 아궁이 불기운이 느껴졌다. 여기 앉아라. 봉씨는 칠복을 부엌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방은 좁았지만 온돌이 따뜻했다. 오늘은 몸이나 녹이고 쉬어라. 내일부터 일을 시키마. 고맙습니다, 마님. 칠복은 큰 절을 올렸다. 봉씨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절은 그만하고 이리 와서 죽이나 먹어라. 봉씨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좁쌀죽을 끓였다. 거기에 물을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칠복은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는 또 눈물을 흘렸다. 맛이 없느냐? 아니옵니다. 너무 맛있어서. 칠복은 숟가락을 들고 죽을 떠먹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맛있는 죽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평생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봉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 아들아, 내가 지키라던 이가 바로 이 아이였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주막은 고요했다. 칠복은 봉씨가 내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장터에서 헐값에 팔렸을 때 그는 죽음을 각오했었다. 어차피 자신을 사는 사람은 또 자신을 학대하거나 혹사시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봉씨는 달랐다. 어찌 저런 분이 계실까? 칠복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곧 악몽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 밤 그를 괴롭히는 그 꿈이. 바로 그때 주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봉씨 주무, 계시오?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칠복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봉씨가 문을 열었다. 이방 날이 이 밤에 웬일이시오?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
들어선 사람은 삼봉연의 이방 조태수였다. 40줄의 사내로 눈빛이 날카롭고 입가에 늘 비웃음이 어려 있었다. 그는 고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다. 앉으시구려. 봉 씨는 차를 내왔다. 조태수는 주막 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오늘 장터에서 노비 하나 샀다지? 그리했소. 다선냥에? 그게 무슨 상관이오? 조태수는 찻잔을 들며 날카롭게 웃었다. 헐값에 노비를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혹 그놈 전과가 있는 건 아니오? 저자는 그저 힘쓸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온 것이오. 허허. 봉씨 주무. 주무께서 힘쓸 사람이 필요하다니 의외로군. 그동안 혼자 잘만 지내시지 않으셨소? 봉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방 나리께선 백성의 살림살이까지 일일이 캐묻고 다니시오? 내 돈 내고 산 노비인데 무슨 상관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조태수는 한 모금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요새 한양에서 도망친 역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소. 흉년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역적들은 설쳐대니 이 무슨 세상이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수상한 자를 보면 곧바로 관하에 알려주시오. 그리하겠소. 봉 씨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조태수는 뭔가 더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럼 이만. 조태수가 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참, 그 노비놈. 얼굴 한번 보고 싶구먼. 지금은 자고 있소. 아침에라도 한번 보겠소. 관아에 등록도 해야 하니. 조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봉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칠복은 방 안에서 온몸이 굳어 있었다. 조태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저 자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봉 씨가 칠복의 방문을 두드렸다. 괜찮으냐? 네, 마님. 저자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조심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마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봉 씨는 문을 열고 들어와 칠복 옆에 앉았다. 칠복아, 내게는 말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알아두거라. 나는 내 편이다. 칠복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마님. 봉 씨는 칠복의 어깨를 다독이며 방을 나갔다. 홀로 남은 칠복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겠구나. 칠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 밖 어딘가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도 편히 살고 있을 것이다. 반면 자신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한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칠복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다. 칠복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 속에서 그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궁궐 어딘가에 긴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수많은 발소리가 쫓아왔다. 역적, 그를 잡아라. 도망가지 못한다. 칠복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러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나타났다. 칼날이 번쩍였다. 칠복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하.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언제까지 이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가? 봉 씨가 방문을 두드렸다. 괜찮으냐? 죄송합니다. 꿈을 꾸었구나. 무서운 꿈이었느냐? 칠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봉 씨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때가 되면 말하거라. 나는 기다리마. 며칠 뒤 삼봉연의 관군이 들이닥쳤다. 한양에서 도망친 금군 출신 역도를 찾는다. 키가 크고 한쪽 눈 밑에 흉터가 있다.
칠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봉 씨는 재빨리 그를 뒤뜰 토굴로 밀어 넣었다. 숨어 있거라. 절대 나오지 마라. 관군이 주막을 수색했지만 칠복을 찾지 못했다. 조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 씨를 바라보았다. 주무, 혹시 수상한 자를 본 적 없소? 없소이다. 조태수는 칠복의 방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붉은 시로락이었다. 이튿날 새벽 뒷산에서 하얀 옷을 입은 소년이 나타났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신기를 띤 얼굴로 칠복을 바라보았다. 피의 기운이 서려 있소이다. 내가 누구냐? 소자는 도율이라 하옵니다. 무당의 자식이옵니다. 봉 씨는 도율을 주막으로 데려와 칠복의 사주를 보게 했다. 도율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으나 누군가 대신 죽었사옵니다. 봉 씨의 손이 떨렸다. 며칠 뒤 주막의 은전 5잎이 사라졌다. 조태수는 곧바로 칠복을 의심했다. 내 놈이 훔쳤지? 아니옵니다. 입 닥쳐. 증거가 있다. 조태수는 칠복의 방에서 은전 하나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칠복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곤장을 맞게 되었다. 봉 씨가 막아섰다. 내가 대신 맞겠소. 무슨, 이 아이는 결백하오. 내 목숨을 걸고 말하겠소. 그날 밤 봉 씨는 칠복의 옷에 묻은 붉은 인주를 발견했다. 그것은 관직에 있던 자만이 다루는 것이었다. 너 그를 아느냐?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이 인주는 도장을 다루던 자가 아니면 묻지 않는다. 칠복은 고개를 떨구었다. 봉 씨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보통 노비가 아니라고. 말해 보거라. 내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 칠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소자는 금군이었사옵니다. 봉 씨의 눈이 커졌다. 금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쳤사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왔나이다. 봉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이걸 아느냐? 그것은 금군의 증표였다. 칠복은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도 금군이었다. 봉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죽기 전에 말했다. 흉터 있는 사내를 꼭 살려달라고. 칠복은 무릎을 꿇었다. 그 은인이 마님의 아드님이셨나이까? 그렇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조태수는 칠복의 정체를 알아냈다. 그는 곧바로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금군 출신 역적을 발견했사옵니다. 조정에서는 즉시 체포령이 내려왔다. 칠복은 다시 도망쳐야 했다. 마님, 이제 그만 가겠나이다. 마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사옵니다. 어리석은 놈, 내가 어디를 간들 살아남겠느냐. 하지만 칠복은 이미 떠난 뒤였다. 관군은 봉 씨를 역적을 숨긴 죄로 잡아갔다. 주막은 불에 탔고 봉 씨는 옥에 갇혔다. 도율이 몰래 찾아왔다. 칠복 나리께서 스스로 나타나실 것이옵니다. 안 돼. 그 아이는 죽게 된다. 하오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옵니다. 칠복은 관아 앞에 나타났다. 모든 죄는 내게 있소. 봉 씨 주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오. 조태수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은 역적으로 죽을 것이다. 칠복은 도율에게 마지막 증거를 넘겼다. 부탁하오. 전 고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 모였다. 칠복은 형틀에 묶였다. 조태수가 칼을 빼들려는 순간 도율이 나타났다. 잠깐. 도율은 낡은 문서를 내밀었다. 이것이 진짜 기록이옵니다. 문서에는 칠복이 누명을 쓴 경위가 적혀 있었다. 진짜 역적은 조태수와 결탁한 다른 금군이었다. 조태수, 내 놈이 모든 것을 조작했구나. 고을 사또가 노했다. 당장 저자를 잡아라. 조태수는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칠복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봉 씨는 옥에서 풀려났다. 마님, 칠복아.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칠복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 당당히 살아가거라. 마님, 소자는 마님 곁에서 살고 싶나이다. 봉 씨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아들로 살 거라. 두 사람은 함께 주막을 다시 지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이리의 주막이라 불렀다. 도율도 가끔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칠복은 봉 씨 아들이 남긴 붉은 팔찌를 주막 앞 매화나무에 걸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소서. 소자가 어미를 잘 모시겠나이다. 봉 씨는 눈물을 훔쳤다. 세월이 흘렀다. 잠봉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전했다. 5냥에 팔린 바보 노비가 사실은 금군이었다지. 그래, 그리고 봉씨 주모의 아들이 그를 살렸다더군. 매화나무 아래서 칠복과 봉씨는 차를 마시며 웃었다. 마님, 소자는 참 복이 많나이다. 7가지 복이로구나, 칠복아. 봄바람이 매화꽃잎을 흩날렸다. 그렇게 한 바보 노비의 이야기는 영원한 전설로 남았다. 가진 것 없어도 의리와 은혜는 목숨보다 귀하니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야담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